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행운을 바랍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돈을 줍는 것 같은 소소한 행운부터 남들은 평생 노력해도 갖기 힘든 것을 단번에 손에 쥐는 기적 같은 일까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 행운이 사실은 운명이 우리 몰래 달아놓은 빚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반대로 바보처럼 손해를 보고 묵묵히 물러섰던 그 억울한 순간이 훗날 가장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나를 지켜줄 두툼한 소미불 같은 복을 짓는 일이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까치발을 들어 간신히 낚아챈 그 공짜 이익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아주 무거운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공짜인 줄 알고 좋아하겠지만 삶이라는 가게 주인은 셈이 아주 정확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값을 청구하고야 맙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털끝만한 착한 일이라도 남을 위했다면 그것은 복이 돼야 돌아오고 티끌만한 나쁜 짓이라도 남을 해쳤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짜를 좋아하면 탈이 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말의 진짜 깊은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 삶이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내뱉는 말 한마디,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씨앗처럼 삶이라는 흙바닥에 심어진다는 뜻입니다. 씨앗은 땅속에 묻히면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기 쉽지요. 하지만 비가 오고 볕이 들면 그 씨앗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길 기다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것은 애누리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이익을 두고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혹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성공했다고 믿죠. 하지만 정당하지 않게 얻은 그 이익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미래의 행복을 미리 훔쳐다가 쓴 것이거나 남의 몫을 도둑질한 것에 불과합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이자를 쳐서 가장 아픈 방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손해를 본다는 건 힘이 없어서 비겁하게 져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안타깝게 여기는 넉넉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고 물러설 때, 억울한 오해를 받아도 구구절절 변명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남을 위해 짐을 나눠질 때, 겉으로는 믿지는 장사 같지만 속으로는 마음의 찌꺼기를 덜어내고 맑은 기운을 채우는 것입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될지 몰라도 돌고 도는 세상의 이치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복을 쌓는 일입니다. 이 오래된 지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진짜 셈법이 무엇인지 천천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동대문, 그 중에서도 원단을 파는 시장은 늘 치열한 삶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오토바이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 민준이라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원단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게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장사꾼이라기보다는 장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원단 한 필을 떼어 팔더라도 그 천이 누군가의 몸에 닿았을 때 얼마나 부드러울지, 얼마나 따뜻할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1cm도 속이는 법이 없고 흠집이 있는 물건을 슬쩍 끼워 파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흠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건 제 값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가져가서 연습용으로 쓰세요." 라며 덤으로 주곤 했지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중요한 옷을 지을 때는 꼭 민준 씨 가게를 찾았습니다. 민준네 물건은 거짓말을 안 해. 이것이 시장 상인들의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가게 주인인 상철 씨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상철 씨의 눈은 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손님의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손님의 주머니와 지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철 씨는 어떻게 하면 요령을 피워서 돈을 더 남길까? 어떻게 하면 싼 물건을 비싸게 팔아넘길까? 그 궁리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단을 팔 때 자로 재는 척하면서 슬쩍 당겨 길이를 줄여 팔거나 겉만 번지르르하게 약품 처리를 한 싸구려 천을 최고급 원단이라고 속여 팔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순진한 손님이 오면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우고는 뒤돌아서서 오늘 호구 하나 잡았네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상철 씨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지만 그는 손님이 항의하러 와도 목소리를 더 크게 높여 쫓아내곤 했습니다. 장사는 이문 남기는 게 최고지 양심이 밥 먹여줘? 상철 씨는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며 민준 씨를 답답해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민준 씨는 지방의 한 공장에서 아주 질 좋은 명주실로 짠 원단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물건을 가져오면 다가올 겨울에 단골 손님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좋은 옷감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심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내려가서 물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져오려면 보름 정도 가게를 비워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손님들에게 정직해야 하네.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하고 절대 눈속임하지 말게. 그리고는 옆가게 상철 씨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상철 형님, 제가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가게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직원들이 곤란하면 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민준 씨는 이웃을 믿고 사람의 선한 마음을 믿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에게 그 부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상철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발로 먹잇감을 두고 가는구나. 민준 씨가 떠나자마자 상철 씨는 밤을 틈타 직원들을 구슬려 민준 씨네 창고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쌓여있던 최고급 원단 수십 필을 몰래 빼돌리고 자기 가게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곰팡이 쓸고 질 나쁜 원단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겉보기엔 색깔이 비슷해서 얼핏 보면 모를 수도 있었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거칠기가 사포 같고 냄새가 나는 엉터리 물건들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훔친 고급 원단을 다른 도매상에게 웃돈을 얹어 팔아넘겨 큰 돈을 챙겼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그는 신이 났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도둑질을 감추기 위해 시장 바닥에 헛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민준이 그 친구 겉으로는 착한 척하더니 이번에 지방 내려간 게 빚 때문에 도망간 거라던데 창고에 있는 물건들도 다 싸구려 짝퉁이라더군. 보름 뒤 민준 씨가 트럭 한가득 좋은 원단을 싣고 기대에 부풀어 돌아왔을 때 시장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화가 난 단골 손님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사간 원단이 빨래 한 번 했더니 다 해지고 찢어졌어요. 민준 씨, 빚쟁이의 도망자라면서 내 돈 물어내! 민준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변명할 틈도 없이 창고로 달려가 확인해보니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좋은 원단들은 온데간데 없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 같은 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상철 씨가 피우던 그 담배 브랜드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상철 씨를 가리키고 있었고 직원들도 뒤늦게 울면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상철 씨 멱살이라도 잡으러 가자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도둑질이에요. 당장 가서 따지고 콩밥을 먹여야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건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을 바쳐 쌓아온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저 사람은 지금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야. 내가 지금 가서 멱살을 잡고 진흙탕 사옴을 하면 나 또한 그 사람과 똑같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게 돼.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면 되고 손님의 믿음은 내가 더 정성껏 갚아나가면 되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 내 마음이 망가지면 그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손해라네. 주변 사람들은 민준 씨가 너무 무르다며 바보 같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친 손님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 씨는 피해를 본 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비를 털어 지방에서 힘들게 구해온 그 최고급 원단으로 전부 바꿔주었습니다. 거기에 죄송하다는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까지 더 얹어주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부디 이 물건으로 마음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준 씨는 상철 씨의 짓이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손님들이 민준 씨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역시 민준 사장은 다르네. 우리가 오해했어. 이 일을 계기로 민준 씨에 대한 믿음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상철 씨네 가게에 가던 손님들도 하나 둘씩 민준 씨 가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상철 씨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겉으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 멍청한 놈, 돈 벌 줄을 몰라. 그렇게 퍼주다가 곧 망할 거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나라에서 큰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체육대회였는데 여기에 쓰일 수만 벌의 유니폼과 담요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선정만 되면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대표 업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상인들에게는 꿈같은 기회였습니다. 민준 씨와 상철 씨 모두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민준 씨는 창고를 털어 가장 좋은 원단을 골라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손님들이 입고 덮을 건데 부끄럽지 않아야지. 그는 이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성껏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가게가 텅 비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내놓겠다는 마음이었죠. 반면 상철 씨는 또다시 딴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직하게 좋은 원단을 쓰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물량이 수만 장인데 그걸 일일이 다 검사하겠어? 샘플만 좋은 걸로 내고 나머지는 적당히 섞어서 납품하면 떼돈을 벌 수 있어. 그는 겉만 번지르르한 싸구려 원단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그 차액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찔러주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심사 서류를 조작했고 결국 상철 씨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아든 상철 씨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거봐,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민준이 저 친구는 융통성이 없어서 평생 저 모양 저 꼴이지. 민준 씨는 탈락의 소식을 듣고 씁쓸했지만 깨끗하게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하며 다시 묵묵히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코앞에 두고 하늘이 뚫린 듯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물이 넘치고 제방이 무너져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도시는 물바다가 되었고 체육관은 집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부는 긴급 회의 끝에 대회를 축소하고 준비했던 모든 물자를 수재민 구호용으로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철 씨가 납품했던 그 유니폼과 담요들이 수재민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상철 씨의 꼼수가 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납품한 옷과 담요는 습기를 머금자마자 썩은 냄새를 풍겼고 사람들이 몸에 두르자마자 툭툭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코팅해놓은 싸구려 천이었으니 비바람을 견딜 리가 없었던 겁니다. 추위에 떨던 수재민들 사이에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이게 담요입니까? 종이보다 못하잖아요. 나라에서 우리한테 쓰레기를 줬어. 언론이 들끓고 난리가 났습니다. 뇌물을 먹은 공무원은 겁에 질려 자백했습니다. 저 업자가 샘플과 다른 물건을 납품해서 저를 속였습니다. 라며 발을 뺐죠. 정부는 즉시 상철 씨의 창고와 재산을 압류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은 땡전 한 푼 남김없이 몰수당했고 그는 차가운 감옥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입찰에서 떨어졌던 민준 씨의 샘플 원단은 홍수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샘플들이 창고에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수재민에게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의 원단은 젖어도 금방 말랐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이 담요는 어디 겁니까? 이것만 한 게 없네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구호대책본부의 높은 분이 직접 민준 씨를 찾아왔습니다. 서장님, 우리가 눈이 멀어 진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재민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구호물자 조달을 맡아주십시오. 민준 씨는 두말하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지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준 씨는 밤낮 없이 전국을 돌며 좋은 솜과 천을 구해왔습니다. 이유는커녕 자기 돈까지 보태가며 오직 좋은 물건을 구하는 데만 힘썼습니다. 직원들도 사장님의 뜻을 따라 잠을 줄여가며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민준 씨의 헌신 덕분에 수많은 수재민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철 씨는 반성은커녕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놈이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나만 재수없게 걸린 거라고.
그는 옥중에서 심부름 센터를 시켜 악랄한 짓을 꾸몄습니다. 민준 씨가 구호 자금을 횡령했다는 가짜 장부를 정교하게 만들어 정부에 투서를 넣은 것입니다.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너도 같이 진창으로 끌고 들어갈 테다. 투서를 받은 수사관들이 민준 씨의 가게와 공장을 들이닥쳤습니다. 민준 씨, 횡령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장부 다 내놓으세요. 시장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민준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으니 떳떳합니다. 여기 제가 쓴 돈과 물건 내역이 1원 단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마음껏 조사하십시오. 수사관들이 며칠 밤을 새워 장부를 털고 계좌를 뒤져봤지만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 씨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이 모자라자 자기 적금을 깨고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물건값을 치른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횡령은커녕 자신의 재산을 털어 나라를 도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민준 씨를 의심했던 사람들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 씨의 무고죄까지 추가되어 형량은 더 늘어났고 민준 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게 앞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주문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 돈을 혼자 갖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무료 급식소를 차려 배고픈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자식들에게도 이어져 그의 집안은 대대로 존경받는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단순히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는다는 뻔한 동화처럼 들리시나요? 불교의 눈으로 그리고 인생의 깊은 이치로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상철 씨가 공짜를 바라고 남을 속인 모든 순간 그는 이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은행에서 빚을 내서 쓴 것과 같습니다. 남을 속여 번 돈, 훔친 물건, 거짓으로 얻은 명예, 이 모든 것은 자기 미래의 행복을 미리 훔쳐다가 쓴 것입니다. 그 빚은 결국 파산과 감옥,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라는 혹독한 이자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민준 씨가 겪은 손해를 보십시오. 도둑 맞았을 때 참았던 분노, 손님들에게 대신 물어준 돈, 입찰에서 떨어졌던 아픔. 이것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저축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싸우지 않은 건 나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낸 지혜였습니다. 당장은 뼈아픈 손해였지만 그 선택이 신뢰와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마음의 평화라는 더 큰 이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 민준 씨가 도둑 맞은 날 상철 씨 멱살을 잡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웠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민준 씨도 똑같이 독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억울하다고 손님들에게 변명만 했다면 지금의 신뢰는 없었을 겁니다. 민준 씨는 알았던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조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지름길로 가서 빨리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요령 피우고 줄 잘 서고 적당히 속이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인생의 빚잔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들의 성공 뒤에는 언젠가 갚아야 할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100원을 벌려고 1000원어치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것 없이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익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3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이 이익이 정말 내 땀으로 얻은 정당한 것인가? 둘째, 이것을 얻음으로써 누군가 눈물 흘리지 않는가? 셋째,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 지금의 이 선택이 나를 떳떳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살면서 조금씩 손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친구와 밥 먹을 때 내가 밥값 한 번 더 내는 것, 회사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굳은 일을 내가 좀 더 맡아서 해보는 것,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작은 손해들이 모여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웁니다. 내가 기꺼이 내어준 그 공간만큼 내 삶에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좋은 사람들이 깃들게 됩니다.
내가 베푼 그 넉넉한 마음은 세상 어딘가를 돌고 돌아서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반드시 나를 지켜주는 귀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눈앞의 사캉을 쫓아 얌체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마음 편히 웃으며 살 것인가? 인생이라는 장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꽉 쥐고 있던 욕심이 있다면 스르르 놓아버리세요. 움켜진 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편 손에는 무한한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세마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